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영 TV 오늘 205회 박시영 없는 박시영 TV 고인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준의 인물 인터뷰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저희가 이 인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와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회수가 아주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조회수 터집니다. 그만큼 괜찮은 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시영 TV 애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데 카메라 어디 있어요? 네, 그러고 요 보니까 카메라 보시면 저거요?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본인 나오는 모니터 보면서 얘기. 네, 저 방금 들어오자마자 시작해가지고서요 정신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구봉기 소장님 뭐 요즘 워낙에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바쁜 거 뭐 하시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은 박시영 TV는 지금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이에요. 한 3개월만? 어. 그 보궐선거 서울 그렇죠, 서울시장 그렇죠. 보궐선거. 네, 그때 한번 나오셨었고. 네, 그때 한번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 이슈 있을 때마다 가끔씩 나오고. 그러니까 4월에 나오시고 이번에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그동안 근황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책을 하나 냈습니다. 누가 봐도 책 낸 거 같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박시영 TV에서 해준 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거치를 그러니까 했어요. 저 책을 놓는 대까지 들고 다니시네요. 대단합니다. 김남국 의원 이후에 최고예요. 김남국 의원님도 이러셨어요?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그 후원 계좌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절실하면 그렇게 됩니다. 절실하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가 아니죠. 지금이 이제 대선 전국이죠. 그러니까요. 예. 대선 전국이라서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작아져요, 세상에. 네, 제 친구들 중에는 쥐구멍에 숨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우리 민주 시민들을 위한 무기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무기를. 네, 그래서 빠르게 책을 썼고 지금 출간이 돼서 책을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미지로도 띄워드렸고 우리 구봉기 소장께서도 앞에 책을 놓고 계신데 일단 이 집값의 딜레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이야기를 오늘 뭐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서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드라마 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방송하거나 아니면 강의 갔다 오면은 드라마 하나 정도 놓칠 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요즘 드라마 하나 놓치면 내용을 못 쫓아가요. 사람이 자꾸 죽어요. 주인공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음 화를 이제 볼 때를 이제 못 쫓아가니까 제가 막 땡깡을 부려요. 막 아내한테. 그럼 아내가 그거를 요약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는 드라마 덕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거나 하면은 어디 라디오나 TV에 나가가지고서 그것들을 논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저는 드라마의 비유를 하자면은 드라마 덕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덕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지금 20몇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소위 N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 중간에 놓쳐가지고 줄거리 못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놓쳤어요 이미. 그래서 그 줄거리를 압축해가지고서 싹 몰아보기 할 수 있게 책을 마련했고 그걸 1부에 담았고 2부에는 제가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관련해서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을 총집합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고인물 시작하자마자 책 이야기부터 해서 뭐 어떻게 다짜고짜 책 이야기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봉기 소장님도 마음이 급하세요. 맞아요. 이걸 조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충분히 느껴지는데 일단 약간 숨을 고르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제작진들은 그 집값의 딜레마 이 책 표지 수시로 제 얼굴을 덮어도 좋으니까요. 수시로 좀 띄워주십시오. 박시영 TV 사랑합니다. 자, 그거 진짜 이렇게 띄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띄우네. 좋아요. 예. 자, 이 집값의 딜레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짧게 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광고는 지금 앞에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이쁘게도 참 DP 잘해요 요즘. 100% 수박 주스 땡모반입니다. 땡모반. 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수박 주스입니다. 이걸 태국에서는 땡모반이라고 부르는데 생과일 주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특히나 뭐 여름철 최고의 과일은 수박 아니겠습니까? 이 수박 땡모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박시영닷컴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과일 주스 그러면 뭐 시럽을 넣거나 그렇죠. 설탕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단맛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땡모반 플레이버에서 나오는 100% 수박 주스 땡모반인데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오직 수박만. 오직 수박만 들어갔는데도 근데 달아요. 그러니까 평균 11 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수박들로만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주 뭐 보통 요새 날씨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수박이 좀 덜 달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럴 때 이 땡모반 찾으시면 됩니다. 달달하게 또 시원하게 수박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동남아산이나 뭐 중국산 수박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0% 국내산 수박으로 땡모반 만들어요. 앞에 있으니까 하나 드셔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예. 와. 아까부터 계속 침을 꼴 같고. 네. 이게 아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슬 같은 게 맺혀 있으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시원합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해썹 인증도 받았고요. 또 특히나 여름철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철 식품 소비할 때 해썹 인증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눈이 커졌어. 네. 괜찮아요? 말고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잘 야. 만든 게 이거를 네. 여기 이것만 있으면 컵에다 따라 먹기 힘들 텐데 네.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절취 그렇죠. 옆에 선도 절취선도 만들어놨어요. 있어요. 그냥 네. 뜯어서 바로 뭐 컵에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급하신 분은 바로 드셔도 됩니다. 뭐 수박을 제가 여성분들만 가족 구성원인 집들 아니면 혹은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1인 가구 수박이 너무 커서 이거 뭐 한 번에 내가 다 해결 못한다 이런 분들 제법 많이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 무거운 수박 뭐 마트나 시장 가서 사기 힘들 때 근데 수박은 먹고 싶어. 그럼 이 땡모반 찾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오직 100% 수박 주스인데 요거 그냥 100%니까 박시영닷컴에서 주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차가운 거 쪽쪽쪽 지금 우리 구멍선에서 이렇게 많이 빨면 머리 띵해지잖아요. 그 띵한 맛 땡모반에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게 200ml인데 요렇게 해서 15개 들어있는 상자가 지금 41,000원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ml 15개 41,000원. 이게 뭐 다른 곳에 비교해 보시면 알 건데 박시영닷컴이 최저가입니다. 예, 이 최저가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7월 한 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박시영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배송비 무료입니다. 이 배송비 무료일 때 다양한 제품들, 필요한 제품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플레이버의 100% 수박 주스 땡모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그 쇼핑이 다소 부진해요. 많이 좀 사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쇼핑이 곧 후원이다. 여러분이 그 쇼핑이나 슈퍼챗이나 이런 것들로 저 박시영 TV를 응원하고 후원해 주시면 양질의 컨텐츠로 저희는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구봉기 소장님 이렇게 모시려고 그러면 돈 들어요. 여러분 슈퍼챗도 많이 싸주시고 쇼핑몰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땡모반 태국의 길거리 음식 중에 대표적인 건데 우리나라 국내산 수박 100%로 이렇게 수박 주스 만든 거니까요. 예. 믿고 드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봉기 소장과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제가 구봉기 소장님 처음 뵀을 때가 아마 TBS 민생연구소 맞아요. 저 안진걸 소장께서 진행하실 때 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소속이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맞았어요. 그때도? 네, 그러면요. 아닌데 뭐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도 맞았고, 예, TV 민생연구소에서 리포터처럼 그때 한창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주 방송을 하셨으니까. 네네 맞아요. 이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네.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네요. 박시영 TV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연구소의 소장님이신데 네. 그거 보면 생활경제연구소란 말이에요. 네네.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건가? 네. 생활 경제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뭐 경제연구소, 그렇죠. 삼성경제연구소 예. 이렇게 하는데 앞에 생활을 굳이 붙인 이유는 경제연구소가 보통 연구하는 게 막 거시적인 것들 연구하잖아요. 뭐 GDP가 어쩌고 막 이런 뭐 말 하는 경상수지가 것- 어쩌고 예. 저쩌고. 예. 그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허. 생활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요. 가령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부동산 뭐 대책이 나왔다 네. 하면은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빠가지고서요 한두 번 관심 갖다가 그걸 이게 놓쳐요. 그래서 그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결론을 도출을 못 하세요 보통. 그렇지. 경제 뉴스는 뭔가 어렵기만 느껴지고. 네 맞아요. 저게 그래서 나한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 저는 대신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아하.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친 거를 막 3번, 4번, 10번까지 생각해서 결론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글을 써서 이렇게 책을 내던가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사실 그 뭐 거의 매일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게 경제 활동인데 네. 이거를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버리면 내가 못 알아듣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대신 생각해 주시고 대신 전해 주시고 네. 이 연구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집값의 딜레마라는 책을 또 쓰셨고 네. 이 책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할 텐데 네. 우리 소장님은 집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세입니다. 전세. 아, 네. 저는 그 진짜 결혼하고 한 5년 만에 이제 물론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집을 샀어요. 네. 그리고 그 대출은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음. 그래도 뭐 이렇게 뭐랄까 이 대출 때문에 난 죽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점점점 그 뭐 금리가 지금 워낙 또 낮은 단계고 하니까 버티긴 버티는데 겁은 나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저만 해도 그렇게 집을 어떤 형태로든 빚을 내든 뭐라든 살 수는 있었단 네. 말이에요.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그렇죠. 너무나 이 가격이 올라 버렸다. 네, 맞아요. 제가 집이 없는 이유가 사실은 제 동병상련일 거예요. 집이 없는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예. 제가 연애를 오래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2년 차인데 결혼한. 근데 아내랑 연애를 오래 하면서 우리가 이 집을 사자, 서울 이 아파트를 사자라면서 목표로 둔 아파트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정말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니까 이제 시세를 확인할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딱 2달 만에 딱 3번 하는 사이에 2억 가까이 올랐어요. 굉장히 낡은 아파트고 구로동에 있어요. 구로동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 애인이죠. 지금은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려는 집 이제 대출을 당겨도 살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아내가 첫 마디가 딱 이거였어요. 아,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아내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게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나의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네. 또 일정 시간 동안 저축을 하면 이제 그것이 또 알을 까고 해서 좀 목돈이 되면 네. 이 목돈으로 내가 필요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등등등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닌 거지. 그게 집값을 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노동 의욕을 꺾어서 그래요. 우리 아내가 딱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 진짜 뭐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주식도 그러고요. 지금 코인도 그러고 지금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지금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해요. 그렇지. 해봤자 뭐예요. 다 그러니까- 재테크하고 있죠. 맞아.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거. 네, 맞습니다. 아 집값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집값이 오른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이제 뭐 약간 정치랑 또 연결을 시켜 보자면 지난번에 이제 4.7 재보선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지만 4.7 재보선 그 패배의 원인으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 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유독 심해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덮어놓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눈칠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패한 것도 있고 네. 성공한 것도 있어요. 어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것들을 총론적으로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시간 내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간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이 어디냐면은요. 저 한 충남 당진 좀 왔어요.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썼던 부동산 대책들이요. 어디로 휘발된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네. 계속 걸어왔어요. 예. 그게 다만 아직 닿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에 보면 뭐 구체적인 얘기들 우리가 뭐 20몇 번이 정책이 바뀌었네 어쩌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 애초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에 컨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뭐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건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와, 핵심을 꿰는 질문을 지금 던져주셨어요. 그래요? 네. 내가? 네, 아주 핵심을요. 나도 놀랐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실패했어라고 말을 할 때는요 내 기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입장에서 내가 사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집값이 생각만큼 안 올랐거나 맞아요.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올라버렸거나.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생각 안 하냐면은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고 여쭤보신 건데 그렇죠. 이게 사고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게요. 그래서 책 제목이 집값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네. 지금 핵심을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주택 가구라고 해보자고요. 내 집이 있어요. 내가 집이 있으면 집값이 올랐으면 좋을까요? 떨어졌으면 좋을까요? 올라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주 솔직한 방송이군요. 네. 당연한 사람들이야 말이에요. 그렇지 뭐. 네. 네. 근데 제 주위에 저처럼 집 없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면서 막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뭐라고 해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예요. 그거 알아? 우리가 대한민국 소수야. 왜 그러냐면요.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에는요. 집을 가진 유주택 가구가 무주택 가구보다 더 많아요. 과반수 가구예요 이미. 아 그래요? 네. 행정 통계로만 보면은 책 뒤에 적어놨는데 유주택 가구가 56.2%고요. 무주택 가구가 43.8%예요. 이거는 행정 통계라서 보수적인 통계예요. 오피스텔 같은 게 빠져요.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오면 실제로는 61% 조금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3이 집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이에요. 제가 집값 오르는 거는 나라 경제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생산적 활동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면은 당연히 집값 급등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거는 네, 나라 경제에 좋지 않아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자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근데 통계를 봐요. 헉? 유주택 가구가 무주택 가구보다 더 많네? 어떡하지? 자 보세요. 주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정책을 쓰면 집값 반드시 잡힙니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세요. 네. 라고 하는 가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값 떨어뜨렸다가 유주택 가구, 그 과반수 가구한테 미움사 가지고서 정권 심판 받으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동산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속 시원하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 통계를 안 살피는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좀 무책임한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단순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집값 올릴 게 아니라 집값 때려 잡읍시다라고 말하는 뭐 그 겉으로 보기엔 시원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그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역풍 맞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역풍 맞고 정권 교체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대책뿐이 아니고 뭐 문재인 케어 등등 해가지고 싹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게. 그래요. 네, 그래서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 다시 대통령이 돼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한 거죠. 이 사이에서는 전선을 그을 수가 없다. 무주택자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유주택 가구가 56.2%라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세분화한 데이터를 본 거예요. 네. 정부가. 봤더니 15%가 다주택 가구예요. 아. 15%가 다주택 가구고 나머지가 이제 1주택 가구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거다. 그럼 1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를 엮자. 둘이 합치자. 그러면 15% 대 85%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셉이 나와요. 실수요자 보호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체 아래에 무주택자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1주택자도 보호해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이 그래서 탄생을 한 겁니다. 자, 뭐 되게 심플합니다. 보면 네. 살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괜찮고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펼칠 거야. 그럼 말씀하신 실수요자죠. 네. 그럼 그 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뭐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인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투기를 위한 다주택자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훨씬 많죠.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은 이미 100% 넘게 공급돼 있어요. 네. 주택 수 대비 가구 수를 나누면요 이미 100%가 넘어요. 근데 왜 저는 집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없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했어요. 네. 왜 숫자로만 그러냐면 보면은 1인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 집이 하나씩 있고 그래도 집이 남아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15% 가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정부는 이 15%를 옥죄는 쪽으로 그리고 1가구 주택이랑 1주택자랑 무주택자는 보호해주는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여러분들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등등을 보면은요. 뭐 규제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자 그리고 3주택 이상자부터 규제를 가하는 성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 전략이 왜 실패했냐면은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욕망으로 돌아가야 돼요. 욕망. 주택이 있어요. 집을 갖고 있어요. 집값 올랐으면 좋겠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평론가님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다주택자들을 쪼여서 이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예. 그럼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주택 가구의 그 집값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1주택 가구가 정부 입장에서는 1주택 가구랑 1주택 가구를 보호해주면은 무주택자랑 같이 합쳐가지고서 집값 잡는 걸 도와줄 줄 알았는데 1주택 가구가 유주택자 가구에 붙었어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가구.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말이 맞는 게 내가 사는 집, 나는 집이 있으니까 네,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다른 집들은 좀 이렇게 너무 올라 있는 집들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되게 이상적인 생각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 어떤 다주택자들부터 이제 옥죄해가지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킨다면 자연스레 내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또 싫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우리 아파트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을 펼친 결과로 아파트 그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내 집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 대통령,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우리 집값 떨어졌다. 이러면 저 사람 정치 잘못하는 거다. 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우니까. 야, 이거 어렵네요. 네,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이런 정책들이 어떤 최선봉에 서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뭐 명의신탁 논란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래에 좀 불거졌더라고요. 본인이 살던 집을 동생한테 주고 네. 새 들어가 산 건데 저는 이거 일종의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요. 그러니까 주택은 충분하게 있고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일이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1주택 초과하는 것들은 팔라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정책 결이랑 확실하게 맞아요. 네. 근데 그 정책 결이 새로 도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공직자가 다주택이 있는 거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주택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에서 1주택자가 더 낫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회 그리고 다주택은 안 돼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좀 과도기가 좀 생긴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털어내야 되니까 좀 우당탕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네. 한편으로는 좀 우리 민주시민분들한테는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의혹들이 생겼을 때는요. 그걸 좀 못 참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소 이제 뭐 급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뭔가 이미지로 그려지면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식당에 앉자마자 김치찌개 주세요 하고 앉자마자 왜 안 나와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근데 이제 뭐 지금 정부 정책 중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 가장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재건축 그 실거주 의무 2년을 뒀었는데 이거 폐지한다라는 네, 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실컷 해놓은 거 다시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는 거냐 네, 이런 목소리가 있고 네, 또 특정 그 재건축 지역에 이제 뭐 투자를 해놓거나 투기를 해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반기는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그 아까 애초에 말했던 그 기본 컨셉하고 약간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어요, 지금. 일단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관리에 꾸준하게 실패해 왔어요. 메시지 관리. 네. 가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도 메시지를 이렇게 냈으면 안 되죠. 메시지를 중요시 여겼더라면은 조금 더 공을 들였어야죠. 이거를 처분했을 때.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은요.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 강화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됐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뭐 바로 그냥 쉽게 이해했을 때 원래 쪼였던 거 풀어줬으니까 아니면 쪼인다 그랬다가 이거 포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어. 이 책을 제가 근래에 쓴 거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정책을 저는 쭉 훑은 어떤 덕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요 3마디로 나뉘어요. 크게. 3마디. 네. 첫 번째 마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만 3년 정도가 지난 2020년 8월까지 예.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 마디. 이때까지는 뭘 했냐면요. 대출 같은 거를 막는데 열과 성을 다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국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어요. 네. 네, 민주당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당 발목 잡기에 걸려서 보도자료를 정부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과를 못하고
20대 국회가 그냥 끝나는 지경에까지 닿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2020년 4월에 과반 의석 잡는 데 성공하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동안 밀렸던 거 여러분들 8월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밀렸던 개혁 입법들, 부동산 개혁 입법들 다 통과시킵니다. 임대차 3법, 예. 부동산 3법 등등. 그렇게 하자 무슨 일이 생기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네. 민주당도 첫 역전을 당하고 국힘당에 그렇게 했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마디가 대출을 계속 조이는 거에서 두 번째 마디에서 이제 세제, 법률 같은 것들 개정하는 걸로 갔다가 세 번째 마디가 언제 시작되냐면은요. 이번에 올해 4월에 우리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 민주당이 그렇죠. 패배하고 나서 갑자기 방향을 결을 틀어요. 가령 종부세 1주택자들 2% 부과한 같은 것들 이러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아, 그때부터 완화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네, 민주당이 냈던 그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TF에서 나온 그 보고서의 총체적인 한 줄 평은 규제 완화예요. 메시지 거기에 있는 여기에도 그게 있는 거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 의석 가진 이후에 네. 밀려 있었던 세제나 법률도 쫙 진행시켰던 게 그 뭐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일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종부세 관련해서도 좀 더 강한 드라이브들이 걸릴 것이다. 그랬더니 당시에 대통령 뭐 지지율이라든지 뭐 정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막 바닥치면서 언론에서도 엄청 두드렸죠. 맞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4월 재보선 패배로 이어지고 났더니 그럼 4월 재보선의 패배 원인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부동산하고 2030 뭐 세대들의 이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책 마련한다고 TF도 만들었었고 네. 그 TF에서 뭔가 결론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줄 정리를 하면 네. 규제 완화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정리가 되는데 지금 그 규제 완화라는 것이 과연 잘 가고 있는 거냐 그럼?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제가 자꾸 드라마로 비유를 드는 게 가령 저는 계속 부동산 대책을 봤잖아요. 제 심경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볼게요. 네. 이게 지금 23화예요. 드라마 23화째인데 주인공 A가 B랑 1화부터 연애를 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23화 후반에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 C가 등장하면서 A랑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아탄 거죠, 소위. 뭐야? 이거 작가 바뀌었어? 뭐야?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다음 화가 마지막 화래요. 저 멘붕 왔어요. 저는 완전히 이거 지금 스토리 파괴야. 뭐야? 지금 제가 보는 부동산 대책이 딱 이래요. 지금 완전히 결을 반대로 탔어요. 지금 이게 근데 심각한 문제인 건 뭐냐면요. 네. 사실은 제가 여러 곳에 가가지고서 이번에 보궐선거 패배하고 나서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메시지 관리를 꾸준하게 실패해왔으니까 규제 완화라는 메시지는 1g도 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었던 게요. 투자자들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다 돈을 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메시지가 규제 완화로 읽힌다? 그러면은 그것이 확실한 영역이 있지 않더라도 기꺼이 돈을 걸고 주택 매물을 걸어 잔 거예요. 지금 딱 그러는 거죠. 네. 버티면 된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재건축 단지에 뭐라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이렇게 지나온 거 보고 이거 재건축 관련해서도 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이러니까 얘들이 뭐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여기서 반발이 나오고 선거에서 지니까 이게 또 바꾸네. 맞아요. 그럼 나도 버티지 뭐. 맞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얘들 안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 의식의 흐름이 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호흡이 길어요. 주변에 보시면은 정말 낡은 쓰러져가는 빌라 사가지고 20년, 30년 기다렸다 재건축, 재개발까지 간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있죠. 이게, 지금도 있죠. 네, 이게 부동산 투자자들의 호흡이에요. 정부가 한 번, 두 번 바뀌는 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단임제 대통령제 안에서 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바꿔낸다거나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예를 든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까지 제 시간에는 못 간 건 확실한데 지금 충남 당진 정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더 이어져서 이 기조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계속 쓴 게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 쌓인 거잖아요. 벽돌로 치면은 여기까지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이만큼 이미 쌓은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은 저쪽은요 벽돌 한두 개만 쌓으면 효과를 봐요. 서울에 도착해요. 오히려 티나게. 네. 그러면은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쟤들 바뀌어서 잘 됐다. 네. 이런 것들 어려워요. 지금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공급, 네. 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억제냐, 완화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집이 모자라니까 집을 더 공급해야지 집값 떨어지고 집값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건 민주당 내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형적인 가짜 논리예요. 휘둘리지 마세요. 가짜 논리다. 전형적인 가짜 논리예요. 그럼 가짜 전문가들이 퍼뜨리는 어허. 가짜 논리, 가짜 프레임이에요. 공급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말을 살짝 튼 거예요. 이게 저도 관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관료들이 의원님들 속일 때 자꾸 그렇게 말을 살짝 틀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속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걸 그런 내용을 거거든요.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이 네,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네, 뭔가 약간 말을 약간 틀어서 한다. 네. 그런 것처럼 관료들도 그러고 전문가들도 지금 양쪽에서 쌈 싸먹는 형국인데 이게 왜 가짜 논리인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공급 늘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신규 공급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를 된다. 지어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급 시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요. 예. 이거를 설명을 안 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이에요. 택지를 새로 조성해서 아파트를 올려서 공급을 하는 시장. 네. 두 번째 시장은요. 재고주택 공급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 네, 지금까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진 그 아파트들이 한쪽에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건 두 번째 시장이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실제로 아파트 있는지 매물 보고 거래를 하는 시장이요. 자, 이 개념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머리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 파이를 놓고 봤을 때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의 파이가 클까요? 아니면 예로부터 지어진 아파트 등등이 쌓인 재고 주택 공급 시장의 파이가 클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럼 공급의 속도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그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이 빠를까요? 아니면 재고 주택 공급 시장이? 기존에 있던 걸 하는 게 빠르죠. 그럼요. 여기는요 날짜만 맞으면 바로 다음 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집값을 잡으려면 즉각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전자의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이 아니에요. 재고 주택 공급 시장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을 올리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재고주택 공급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공급 대책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집이 많은 사람이 네,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네, 그럼 그 시장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뭐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이 맞으면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아까 대한민국에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다는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택이 없는 것, 제가 주택이 없는 이유는 다주택자, 그 15%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택을 사람들이 재고주택 공급 시장에 내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잖아요. 단순해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주택을 내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수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든지 보수 경제지 아니면 보수적인 관료들은요 애써서 재고주택 공급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고가 닿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많이 갖고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해야지 재고주택 시장에 공급해서 저 주택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가닿거든요.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기승전 또 기득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네, 맞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건 안 내놓으려고 그럴 테고. 네, 그런데 공급은 늘려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천상 새로 짓는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새로 지으려면 어디 땅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땅이 어딘지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거다가 빨대 꽂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LH 건이나 뭐 이런 거랑 또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충돌을 해요.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거는 결국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가를 건드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택지 조성해가지고 신규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네, 재고주택 공급 시장을 건드려야 돼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사 대책 뭐 이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울 도심의 역 주변에 있는 어떤 집들을 이렇게 더 높이 올리고 해가지고 거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괜찮은
제도입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수요를 묶으려고 정부 보관은 그거였던 거예요. 기다려라 잠깐. 그러니까 재고주택 시장에 주택이 안 나오니까 신규 주택이 곧 공급될 겁니다,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으로 재고주택 공급 시장으로 무리해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잠깐 기다리게 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일부러 이사를 이렇게 그렇죠. 내놓은 건데. 네. 크게 내놓은 건데. 근데 이거는 앞뒤가 조금 순서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결국 개발 정책이고 그리고 늦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렇죠.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멍기 소장의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답답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분명. 맞아요. 답답해요. 네. 딜레마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방법은 알겠는데 네. 그거를 구현해내는데 필요한 시간도 모자란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이상적인 방법대로 구현을 해 가려고 하니까 그 저항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유주택 가구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집값 잡는 정책은 없어. 시장을 어떻게 이겨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모순, 형용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룰을 정하는 게 정부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국회까지 퉁쳐가지고 그냥 정부라고 칭할게요. 네. 네, 정부가 짜준 룰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서 부동산을 그 규칙에 따라서 사고 팔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으로서 집값을 잡지 못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네, 이거는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요. 가령 이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럼 집값은 바로 잡혀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매매 차익을 100% 환수해 버리는 거예요. 양도 차익을 세율을 확 올려가지고. 그분 난리 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항 세력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건 원론적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정책은 있어요. 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정부가 정책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달라요. 전자는 이론적인 영역이고요. 후자는 정무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 후자에서 국민 과반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딜레마다. 야, 이거 어렵네. 네. 자, 어찌 됐건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된 네.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이 왕관을 쓰려는 사람, 이 부동산 정책을 뭐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 이제 대표적인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대책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보면서 뭐 느끼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훌륭해요. 네, 민주당은 훌륭합니다. 훌륭하다. 네. 그러면 한 명 한 명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틀이 잡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냥 내놓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볼게요.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뭐 꾸준히 얘기하고 네네. 있고 또 비주거용 투기 자산 금융 제한, 뭐 거래 제한, 뭐 이런 얘기들 네.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살 집 말고 네. 비필수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겠다. 네. 이 얘기를 저는 귀에 쏙 들어오게 들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고주택 공급 시장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고주택 공급 시장을 건드려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요. 가장 빛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인터뷰라든지 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라는 거를 추진하겠다고 그래요? 했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붙은 거냐면요. 보유세를 높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주택 가구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저항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이 정무적으로 막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미 있어요. 보유세를 높이는 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전공법이니까. 네. 근데 자꾸 정무적으로 막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를 연구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싹 걷자. 싹 걷어가지고 다 N등분으로 나눠줘 버리자.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소수의 한 10% 정도 빼놓고는 10%, 10몇 % 정도 빼놓고는 걷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에게 네. 살 집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 매겨가지고 1주택자도 다 받고 그냥 싹 받자. 세금을 엄청 매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세금을 어찌됐든 매겨서 그 들어오는 세수로 네.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준다면 네. 집이 없는 사람,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은 받는 게 네.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었던 전선구도 85대 15%가 실패했잖아요. 예. 이 전선을 새로 긋겠다는 전략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이거 있죠. 반값 아파트. 네. 그리고 50년 만기 모기지. 이런 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것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들었을 때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실 예, 거예요. 뭐 많이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네, 맞습니다. 익숙하고 아무래도 안정적인 건 있죠. 그래서 다만 그렇게는 이미 해왔고, 그래서 저는 가장 빛나는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주택부를 신설한다. 주택부 신설 그 얘기도 네, 있었죠. 주택부 신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메시지가 제가 자꾸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전문가인 제가 봐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첫 장부터 그래프가 나와요. 집값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사설 정보지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는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국민들한테는요, 정부가 추구하는 최상위 목표가 주택 정책의 최상위 목표가 집값 잡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얼마나 협소하고 우스워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값은 자연히 잡히는 것이지 그게 마치 목적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어떤 주거 복지에 관련된 어떤 부서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서 아예 메시지를 새로 써야 돼요. 네, 지금은 계속 집값 잡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달려드는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좀 더 주거 복지를 놔두고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내면서 정책들을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주택부를 신설하겠다는 게 그런 보관이 읽혀요. 그렇군요. 네. 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대 개혁 얘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본인이 이제 길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 분양가 인하를 위한 토지 조성 원가제 요거 조성하겠다. 이분은요, 토지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볼 줄 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조지스트라고 말했어요. 네네. 경제학자 예. 이름을 말하면서. 헨리 조지. 예.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볼 때 점프 포인트가 한 번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구나라고 입문하고 나서 눈이 뜨이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네, 가령 서울에도 삼성 레미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쪽 어디 지방에도 삼성 레미안이 있어요. 네. 근데 둘이 안에 뭐 내장재 같은 거, 뭐 시멘트가 뭐 서로 질이 엄청나게 다르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지었는데도 그 지역이나 땅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맞아요. 예. 아파트 값이 차이가 나는 그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토지 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에요. 예. 우리 자동차 사면 다음 날부터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건축물도 똑같아요. 예, 근데 그걸 이겨내고도 값이 오른다는 거는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결국 땅값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해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며칠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신규 공급을 후순위로 미루겠다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그게 집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주택은 이미 충분하니까 네네네. 그걸 나눠서 그거를 잡아놓고 그다음 신규 공급하겠다. 이 부분이 좀 빛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땅값을 컨트롤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들 지금 대충 나온 것들 봤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괜찮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대선 주자 중에 홍준표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뭐 부동산 얘기를 쭉 하면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 자유경제 시장에 맡겨야 되고 재건축 원하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집값이 안정적이고 그 서민들이나 뭐 시민들이 그걸 더 원한다. 네. 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보수 정치인의 교과서적인 답이죠.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보고 생각을 한 게 나는 아직 정책이 없다. 근데 얼핏 집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러면 내가 사는 집값 오를 것이야. 또 네. 재건축 쪽 이쪽에 뭐 투자해놓거나 뭐 투기해 놓은 사람들도 이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새로운 정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예로부터 썼던 욕망 클래식이라고 할까요? 욕망 자극. 네, 예. 클래식인 거죠. 이거. 원희룡 제주지사 네, 양도세 보유세 없애겠다. 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분은 가스통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는 소리. 이거 하면은 대한민국 집값이 우주로 뛸 겁니다. 양도세 보유세 없애자. 이건 네. 제가 봐도 네. 잘 모르지만 네. 세금을 없앤다는 건 어찌 보면 그 유권자들한테는 뭐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수행해야 되는 쪽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아주 과감한 얘기를 했고.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볼게요. 네,
집값을 잡는 것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제일 재밌어요. 이거 근데 나는 들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아 핵심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그 대표라든지 원희룡 지사는 결이 읽히잖아요. 그냥 클래식. 홍준표 대표는 그냥 클래식. 그렇죠.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그냥 가스통 들고 그냥 뛰어든다. 아 그냥 집값 올려버리겠다. 뭐 우리 그냥 규제하고 뭐 이런 거 없어. 우리 그냥 확 네. 풀어놓고 쫙 올릴 거야. 뭐 이런 네. 느낌이 있는데. 컨셉들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트레이닝이 아예 안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부동산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구봉기 소장께서 이 집값의 딜레마라는 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뭐 보도에 따르면 뭐 20몇 번, 뭐 N번째 정책, 뭐 다 실패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 그렇게 많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보기 힘드시니 이 책이 집대성에서 정리를 해주셨다. 아 지금 CG 좋아요. 잘 들어갔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 집값의 딜레마입니다. 이 책을 지금 쓰셨고 뭐 정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집값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다 솔직한 얘기들이거든. 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네. 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집이 없다가 생길 때 살 땐 싸게 사고 갖고 있으면 확 올랐으면 좋겠는 거. 맞아요. 이런 게 사람들이 어떤 그 속성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속성을 정책을 진행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집값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답이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집값 잡기의 목표는 하향화는 아니었어요. 하향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슬아슬한 이 딜레마를 타가면서 급등을 잡고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 어떤 약간의 어떤 연착륙이라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어떤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아마도 그게 안정적이죠. 딱 그냥 대통령 이미지처럼 설계를 했어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서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많이 만나고 꼼수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했었던 건데,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것까지 벽돌 쌓기로 제가 말씀했잖아요. 네. 했으면요,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요.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데 뭘 해야 하면요, 제 책의 부제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대하여잖아요. 네, 네. 네. 이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만나면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다들 정말 너 정말 솔직하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말들을 잘 못해요. 또는 내가 사실은 집값 상승을 바라고 있는 유주택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욕망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대통령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생기면은 국민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 국민투표까지 한번 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네. 진짜 이거는 그 예로부터 집이라 하면 네. 어떤 그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흔히 하는 격언 많이 하잖아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또 분명한 어떤 재물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전체 국민 투표까지 붙여야 된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좀 솔직하게 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수기의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 사이에. 네. 그 사회적 협의와 사회적인 어떤 토론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네. 이 사이사이에 저는 그 끼어 있는 그 이미 가진 자들, 이들의 어떤 그들끼리의 뭐랄까 카르텔 이런 것들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새로운 작용을 했을 때 이게 깨지지 않는 그런 부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이건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이 새로 집권을 해가지고 진짜 한 칼을 휘둘르면서 판을 바꿔버리는 것.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봉기 소장님하고 함께 직접 쓰신 집값의 딜레마라는 책을 중심에 두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어떤 부분은 들으면 되게 어렵고 또 어떤 부분은 그래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데 왜 그게 안 되지? 라는 지점들이 생기는 게 항상 이 부동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집값의 딜레마라는 책을 보시고 나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뭐 개념 정리랄까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네. 이 책 이러이러한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하고 함께 마지막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평론가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초판 판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독자를 명확하게 상정을 하고 글을 썼어요. 글이 대화체입니다. 그 이유가 최대한 쉽게 우리 친구들, 이웃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어요. 요즘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 제가 무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썼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마음이 급해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좀 말도 빠르고 흥분했었는데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서요 지금 광고가 참 잘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끝나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서점으로 달려가셔서 책을 사주세요. 몇 권 사야 된다? 2권. 한 권은 내가, 한 권은 친구에게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본 그 책 파시는 분 중에 최고로 잘 팔아요. 제가 항상 이 생활경제 연구하시는 분들, 뭐 우리 안진걸 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우리 진걸이 형님께서는 거의 래퍼시잖아요. 네. 래퍼 하나라도 더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 우리 구봉기 소장님은 보고 있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좀 꼭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꼭꼭 짚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활동도 기대가 되고 이 집값의 딜레마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구봉기 소장의 이야기를 한번 진짜 친구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시영TV, 박시영 없는 박시영TV 고현준이 만난 인물 인터뷰 고인물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하고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네. 또 나오시죠? 네, 자주 불러주세요. 저 집이 근처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제작진들 기억해 주세요. 누구 섭외 빵꾸 나면 부릅시다. 네. 집이 앞이라서 금방 옵니다. 자, 구봉기 소장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소장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